지금 대한민국 여론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약이 날아갔는데 제품을 공짜로 준다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문제의 시작은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 정부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 세척, 최대 8조 원이 걸린 이 사업에서 한국은 탈락했고 폴란드는 결국 스웨덴 사브를 선택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왜 그걸 선물로 준다는 겁니까?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했고 무기 구입을 고려하고 있던 강대국들조차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8조 원을 놓치고 77조를 벌어들이게 생긴 대한민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트해가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스웨덴 영해를 스쳤고 핀란드 해안에서는 정체불명의 수중 신호가 포착됐죠. 폴란드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나토 동맹이 있다고 해도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리처드 하트먼입니다. 전직 왕립해군 장교 출신이고 지금은 나토 연계 방산 리스크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28년간 이 바닥에서 계약서의 행간을 읽어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전쟁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오르카, 폴란드어로 범고래를 뜻합니다.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이었죠. 건조와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 원 규모입니다. 폴란드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죠.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한국까지. 유럽의 강자들 사이에 아시아의 신흥 방산 강국이 끼어든 겁니다. 저는 런던의 사무실에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브리핑룸이 술렁이고 있었죠. 최종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제 옆에는 동료 분석관 마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화오션의 제안은 나쁘지 않았어. 기술력도 검증됐고 가격 경쟁력도 있었지. 하지만 폴란드는 결국 유럽을 택할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해? 지리야, 마크. 발트해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한테 잠수함을 맡기겠어? 정치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제 예측은 맞았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죠. 스웨덴 사브 선정, 한화오션 탈락. 브리핑룸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브의 A-26 잠수함이 오르카의 주인이 된 겁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한국 탈락, 예상대로,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죠. 무상양도 카드 회수 예상.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겠습니다. 한국은 오르카 수주를 위해 특별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역 예정인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제안이었죠. 장보고함은 한국 잠수함 역사의 1번 함입니다. 독일 209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1200톤급 잠수함이죠. 낡았지만 상징성이 있는 배였습니다. 무상 양도라니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바닥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무상 양도는 절충교역 카드였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잠수함 사업을 주면 퇴역함을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운용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죠. 문제는 이겁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런 카드는 당연히 회수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8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는데 왜 퇴역함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건 바보짓이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오르카 프로젝트 사후 분석 한국의 대응 예측. 마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이 무상 양도를 철회할 거라고 보는 거야? 당연하지. 계약이 사라졌는데 카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한국은 실리적인 국가야.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지. 하지만 폴란드는 한국 방산의 최대 고객이잖아. K2 전차, K9 자주포, FA 기쇼버 전투기까지 32조 원어치를 사갔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사업은 사업이지. 계약 없는 선의는 이 바닥에서 통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28년간 수십 개 국가의 방산 거래를 분석해왔죠.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탈락한 국가는 조용히 짐을 쌉니다. 미련 없이 떠나죠. 그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의 반응을 기다렸죠. 공식 발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상양도 재검토 혹은 철회 그런 내용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서울발 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오르카 탈락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쉽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 유럽 시장 진출은 쉽지 않다. 그런 논조였습니다. 하지만 무상 양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일하는 옛 동료 야체크였죠. 리처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일인데? 한국이 무상 양도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계약이 날아갔는데? 그래, 나도 믿기 힘들어. 그런데 한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재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 재검토? 무슨 재검토? 줄 이유가 없잖아.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네가 분석 좀 해줘.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 28년 경력에서 처음 보는 상황이었죠. 계약이 깨지면 카드도 접는 게 이 세계의 문법입니다. 국가는 늘 약속보다 이익을 택하죠. 저는 그걸 수십 번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지웠죠. 무상 양도 카드 회수 예상.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황 관찰 필요.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표정이 왜 그래? 한국이 움직이지 않아. 철회 안 한다고?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이건 내가 아는 패턴이 아니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한국은 왜 카드를 접지 않는 겁니까? 8조 원을 잃고도 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까? 이건 호의입니까? 전략입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입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제 분석 프레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국가는 이익을 택한다. 그게 제 기본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전제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내부에서 재검토라는 단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철회도 아니고 확정도 아닌 애매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야체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폴란드 쪽 분위기는 어때? 솔직히 혼란스러워. 우리도 한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거든. 폴란드가 요청한 거 아니야? 계속 양도해달라고? 아니, 그런 적 없어. 오히려 우리가 당황하고 있어. 계약도 없는데 왜 주겠다는 건지.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방산업계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상 양도를 유지할 것 같다. 아니다, 곧 철회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 생각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결국 철회할 것이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8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는데 퇴역함을 공짜로 주는 건 바보짓이다. 한국은 그렇게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국가는 결국 이익을 택한다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죠. 카드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로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A. 한국이 무상 양도를 철회한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계약 없는 카드는 의미가 없다. 시나리오 B. 한국이 무상 양도를 유지한다. 비합리적이지만 장기적인 전략일 수 있다. 폴란드와의 관계 유지, 유럽 시장에서의 이미지 관리. 시나리오 C. 한국이 조건부 양도를 제한한다. 완전한 무상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조건을 붙여 양도를 진행한다.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놓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시나리오 A가 70%, 시나리오 B가 20%, 시나리오 C가 10%. 마크가 물었습니다. 결론은 뭐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이 뭘 선택하든 이건 중요한 신호가 될 거야. 무슨 신호?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신호. 약속을 지키는 나라인지
아니면 이익을 택하는 나라인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8년간 저는 국가를 평가해왔죠. 대부분의 국가는 이익을 택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트해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폴란드는 여전히 불안해했죠. 오르카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8조 원을 잃고도 왜 웃고 있는 겁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죠. 무상양도 철회 발표가 나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니까요. 계약이 날아갔는데 카드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패턴을 수십 번 봐왔죠. 그런데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발 뉴스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철회도 아니고 확정도 아닌 이상하게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커피를 들고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리처드, 아직도 한국 건 보고 있어? 응? 이해가 안 돼서? 뭐가? 무상양도 말이야. 왜 안 접지? 마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느린 거 아닐까? 관료제가 원래 그렇잖아. 아니야. 한국은 느린 나라가 아니야. 결정이 빠르지. 특히 방산 쪽은.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계약 목록이 떠 있었죠. 이거 봐.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총 32조 원어치야. 협상 시작부터 계약까지 2년도 안 걸렸어. 빠르긴 하네. 한국은 결정을 미루는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무상양도권은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 이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다는 뜻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속내를 읽을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무상양도 카드의 성격을 다시 분석해 보려고요. 처음부터 짚어봐야 했습니다. 장보고함, 한국 해군 잠수함 1번 함입니다. 1993년에 취역했죠. 독일 209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12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함정이에요. 퇴역이 예정되어 있었죠. 한국은 이 배를 폴란드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절충교역 카드였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8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맡기면 퇴역함을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폴란드 해군이 잠수함 운용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잠수함 운용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장보고함을 먼저 받아서 훈련하면 나중에 신형 잠수함을 도입했을 때 적응이 빠르겠죠. 한국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퇴역시킬 배니까요. 해체 비용을 아끼고 외교적 선의까지 얻는 셈이죠. 문제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오르카 수주를 전제로 한 거였죠. 계약이 성사되면 양도한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이 깨지면 카드도 사라지는 게 당연했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절충교역의 본질. 그 아래 한 문장을 더 썼죠. 카드는 계약과 함께 사라진다. 이게 이 바닥의 상식입니다. 저는 수십 개 국가의 방산 거래를 분석해왔죠.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카드를 이행하고 실패하면 회수합니다. 그게 프로페셔널한 태도죠.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카드를 접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체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한국에 뭔가 요청한 거 없어? 무슨 요청? 무상양도 유지해달라고. 그런 거 없어. 우리도 당황하고 있다니까. 계약이 깨졌는데 왜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한국 대사관이나 국방부 쪽에서 접촉은 있긴 했어.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 그냥 검토 중이라고만 했대.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방산업계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무상양도권이었죠. 참석자는 4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장피에르, 독일의 클라우스, 미국의 마이크, 그리고 저. 장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무상양도를 유지한다고? 말도 안 돼.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해.
계약이 없는데 왜 줘? 그건 선례가 되면 안 돼. 마이크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이유 아닐까?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최대 고객이잖아. 관계 유지 차원에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만약 한국이 무상 양도를 유지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야. 무슨 신호? 한국은 계약 없이도 준다. 그런 신호. 그러면 다음 협상에서 상대방이 뭘 기대하겠어? 더 많은 걸 요구하겠지. 가격이 무너지는 거야. 장피에르가 손을 저었습니다. 리처드,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한국도 그 정도는 알 거야. 결국 철회할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아.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한국이 결국 철회할 거라고 예상했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무상 양도건을 다루기 시작한 거죠. 저는 번역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오르카 탈락에도 장보고함 양도 검토, 호구 외교 논란, 호구. 저는 그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어로 바보 혹은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더군요. 기사 내용은 신랄했습니다. 8조 원짜리 계약을 따지 못했는데 왜 퇴역함을 공짜로 주려 하는가? 이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다. 정부가 호구짓을 하려 한다. 댓글은 더 격렬했죠. 한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산 잠수함을 남의 나라에 공짜로 주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여론이 이렇게 폭발했는데 정부가 버틸 수 있겠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철회는 시간 문제야.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여론이 폭발했어. 이제 철회할 거야. 그래? 그럼 네 예측이 맞은 거네. 국가는 결국 이익을 택해. 한국도 예외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을 적으려고 했죠. 한국 무상양도 철회 예상, 여론 압박으로 인한 정책 선회. 그런데 그 순간 야체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 뭔데? 대통령실 쪽 라인이 움직였다는 말이 돌고 있어. 대통령실?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근데 고위급에서 이 건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야.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인다고요? 퇴역 잠수함 한 척 때문에? 이건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야체크 확실한 거야. 확실하진 않아. 소문이야. 근데 한국 국방부에 확인 요청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반복하더라. 회의가 열렸어? 안 열렸어? 그것도 몰라. 아무도 공식 확인을 안 해.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뭐가? 철회라는 단어가 끝까지 안 나와. 검토 중, 논의 중 그 말만 반복해. 만약 철회할 거였으면 벌써 나왔어야 하거든.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죠. 철회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론이 폭발했고 계약도 없는데 퇴역함을 공짜로 주는 건 정치적 자살 행위니까요. 어떤 정부도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회 준비의 흔적이 안 보였습니다. 보통 철회를 준비하면 사전 작업이 있거든요. 언론의 배경 설명을 흘리고 여론을 다독이고 명분을 쌓죠. 한국 정부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수정했죠. 한국 무상양도 철회 예상을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향성 불확실. 단 유지 가능성 상승 중.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결론 바꿨어? 뭔가 이상해. 뭐가? 철회할 거면 벌써 했어야 해. 여론이 저렇게 폭발했는데 왜 안 해? 그냥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 아니야. 한국 정부가 이렇게 느릴 리가 없어. 32조 원어치 계약을 2년 만에 처리한 나라야. 결정이 빠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마크, 내 경험상 이런 경우는 두 가지야. 하나는 정말 결정을 못 내린 거. 내부에서 의견이 갈려서. 다른 하나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 발표 시점을 재고 있는 거. 그럼 어떤 결정?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지. 나는 점점 그렇게 보고 있어. 왜? 철회할 거였으면 벌써 명분 쌓기를 시작했어야 해.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냥 조용히 있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이건 확정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방향이야. 마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왜 8조 원을 잃었는데 왜 유지해? 나도 몰라. 그게 문제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제 분석 프레임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국가는 이익을 택한다. 그게 제 기본 전제였습니다. 한국은 그 전제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한국이 무상 양도를 유지할 것 같다.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그쪽이다. 장 피에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너 한국 건 계속 보고 있지? 응. 어떻게 생각해? 진짜 유지할 것 같아? 확정은 아니야. 한국 정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해. 근데 내 감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유지할 것 같아. 왜? 철회의 흔적이 없어. 여론이 저렇게 폭발했는데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어. 이건 위에서 결심이 섰다는 뜻이야. 말도 안 돼. 그럼 한국은 바보야? 모르겠어. 바보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건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이해되지 않았죠.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에 가능한 계산. 첫째, 폴란드와의 관계 유지. 32조 원어치 계약을 한 최대 고객이니까요. 장기적인 신뢰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유럽 시장에서의 이미지.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그런 평판을 쌓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내부 정치. 대통령의 결단으로 포장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적어놓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야체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어. 뭔데?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있대. 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번 한 약속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대.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였죠. 야체크, 그 말 확실해? 비공식이니까 확신할 순 없어. 근데 여러 경로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수정했죠. 한국 무상 양도 유지 가능성 높음. 공식 발표 대기 중.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철회의 흔적은 없고 유지의 신호만 계속 나왔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결론 냈어?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근데 방향은 보여. 어떤 방향? 유지. 한국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 계약도 없는데? 응. 계약도 없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저는 국가를 평가해왔죠. 대부분의 국가는 이익을 택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호의입니까? 전략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유지한다면 세계는 이 선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만만한 호구로 보일 것인가?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는 걸까? 한국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한국은 카드를 접지 않을 겁니다. 계약이 사라진 자리에서 약속만 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보고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퇴역 예정인 노후 잠수함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배는 그냥 배가 아니었습니다. 장보고, 그 이름부터 범상치 않았죠. 한국 역사에서 장보고는 9세기 해산광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신라 시대에 청해진을 세우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사람이죠. 한국인들에게 장보고는 바다를 지배한 영웅이고 해양 강국의 상징입니다. 한국 해군이 첫 번째 잠수함에 그 이름을 붙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93년 한국은 독일 209급 기술을 도입해서 첫 잠수함을 건조했죠. 그리고 그 배에 장보고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한국 잠수함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그냥 퇴역함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의 상징이야. 첫 번째 잠수함이거든. 이름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그런 배를 외국에 준다는 건 보통 결정이 아니라는 거야. 기술적 가치가 아니라 상징적 가치가 있는 배거든. 마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퇴역시킬 배잖아. 낡았으니까. 마야, 30년 넘은 바야. 성능으로 따지면 가치가 없지. 하지만 이름의 무게는 다르거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현황이 떠 있었죠. 봐. 한국은 장보 고급이라는 이름으로 잠수함 체계를 분류해.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세대가 올라가도 이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럼 장보고함을 양도하면 상징을 넘기는 거야. 한국 잠수함 역사의 1번 함을. 그건 단순한 무기 이전이 아니지.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결정을 하려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됐죠. 며칠 후 야체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재밌는 얘기 들었어. 뭔데? 폴란드 해군 쪽 반응 말이야. 장보고함 양도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처음엔 그냥 고마운 거라고 생각했대. 공짜로 잠수함을 받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대. 어떻게? 이건 배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가 아니라 메시지. 그건 정확한 표현이었죠. 야체크, 폴란드 쪽에서 한국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한국이 호구라는 거. 계약도 없는데 왜 주냐? 다른 하나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지금은 손해처럼 보여도 나중에 더 큰 걸 얻으려는 거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야체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솔직히 부자 같아. 한국이 바보는 아니잖아. 32조 원어치 계약을 따낸 나라야. 그런 나라가 아무 계산 없이 이런 결정을 하겠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야체크의 말이 맞았죠. 한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감정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도 퇴역 함정을 외국에 양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패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2014년 한국은 포항급 초계함 한 척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퇴역 예정이던 배였죠. 필리핀 해군은 그 배를 받아서 훈련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필리핀은 한국에서 신형 호위함을 발주했죠. 페루.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페루에도 퇴역 함정을 양도했습니다. 페루 해군은 한국산 장비의 품질을 직접 경험했죠. 그리고 이후 한국 방산 기업과 추가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퇴역 함정을 양도하고 관계를 유지했죠. 콜롬비아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 전략을 써왔습니다. 마크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한국이 퇴역 함정을 양도한 사례야. 필리핀, 페루, 콜롬비아 전부 비슷한 패턴이야. 어떤 패턴? 퇴역 함정을 먼저 줘. 상대방이 한국산 장비를 직접 운용해보게 해. 신뢰가 쌓이면 신규 발주가 들어와. 그럼 일종의 마케팅이네? 마케팅보다 더 교묘해. 이건 관계를 만드는 거야. 한번 한국산 장비를 쓰면 정비도 한국에서 받아야 하고 부품도 한국에서 사야 해. 자연스럽게 의존 관계가 생기는 거지.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하네. 영리한 정도가 아니야. 이건 장기 전략이야.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확보하는 거거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장보고함을 양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오르카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관계는 유지하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나중에 다른 기회가 올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전 사례들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거래였죠. 초계함이나 순찰정 수준이었습니다. 장보고함은 다릅니다. 잠수함이에요. 그것도 한국 해군의 1번 함이죠. 상징적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전 사례들은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제공한 거였습니다. 폴란드 거는 달라요.
계약이 깨진 상황에서 약속을 유지하려는 거죠. 선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피에르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퇴역 함정 양도 사례 알아? 어느 정도는 필리핀 거는 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영리하다고 생각했지. 퇴역 함정으로 시장을 여는 전략이잖아. 폴란드 거는 어떻게 봐? 장피에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솔직히 다르다고 생각해. 이전 사례들은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한 거야. 이번엔 계약이 없잖아. 그래서 한국이 진짜로 유지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돼. 계약이 깨져도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그런 메시지. 시장에서 어떻게 읽힐 것 같아? 두 가지로 나뉠 거야. 한국을 호구로 보는 시각, 그리고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시각.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 장피에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넘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넘길 수 있다는 태도 자체가 메시지였죠. 한국은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다. 계약이 깨져도 관계는 버리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죠.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 분석. 첫째, 퇴역 함정을 관계 구축의 도구로 활용한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신뢰를 쌓는다. 둘째,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쉽게 끊지 않는다. 계약이 깨져도 연결고리를 유지한다. 셋째, 이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필리핀, 페루, 콜롬비아에서 후속 거래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죠. 관계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첫 번째 단추가 퇴역 함정이었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결론이 뭐야? 한국이 장보고함을 양도하면 이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야. 계산된 전략이야.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을 보고 있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앞으로 한국의 평판을 결정할 거야. 저는 화면을 닫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28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죠. 한 국가가 계약 없이도 약속을 지키려 하는 모습. 그건 제가 알던 세계의 문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클라우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의 베테랑이죠. 클라우스, 한국 건 어떻게 보고 있어? 관심 있게 보고 있지. 다들 그래. 다들이라니?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왜? 왜냐면 이건 선례가 될 수 있거든. 계약이 깨진 상황에서 약속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 그건 새로운 기준이 돼.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클라우스는 웃었습니다. 입장에 따라 다르지. 한국 경쟁자 입장에서는 나쁜 거야. 한국이 신뢰를 무기로 쓰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힘들거든.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한국과 거래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부럽지. 독일은 그렇게 못해. 우리는 규정과 절차에 묶여 있거든. 계약이 깨지면 끝이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불가능해. 한국은 가능하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한국은 결정이 빠르고 유연해. 그게 강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맞았죠. 한국의 강점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의 속도와 유연성. 그게 한국을 다른 경쟁자들과 구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업계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여러 국가의 방산 담당자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메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체크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재밌는 거 알아? 뭔데? 캐나다 쪽에서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대. 캐나다 잠수함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한국의 퇴역 함정 양도 정책에 대해 문의했다더라.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전력이 취약한 나라죠. 오래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아직은 관심 단계야.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의 장보고함을 양도하면 캐나다도 비슷한 걸 기대할 수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노리는 거였죠. 장보고함 양도가 성사되면 그건 다른 국가들에게 신호가 됩니다. 한국과 관계를 맺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죠.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폴란드 거는 시작점이다. 한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정황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 그럼 한국은 천재야? 저는 웃었습니다. 천재인지는 몰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장보고함, 한국 잠수함 역사의 1번 함, 30년 넘게 바다를 지킨 바에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가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것. 그게 이 배의 마지막 항해가 될 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잠수함 한 척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국가가 신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답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건 역사에 남을 결정이 될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퇴역 함정 양도 사례를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죠. 패턴이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감으로 보고서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첫 번째 목표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저는 마닐레에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로베르토라는 친구였죠. 필리핀 국방부 자문관 출신이에요. 은퇴 후에도 업계 소식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베르토, 한국이 필리핀의 함정을 양도한 건 알지? 물론이지. 포항급 초계함 말하는 거잖아. 그 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어떻게 진행됐는지. 로베르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2014년이었어. 한국이 퇴역 예정인 포항급 초계함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지.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어. 왜 공짜로 주겠다는 거지?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반응이 어땠어? 군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지. 우리 해군은 장비가 부족했거든. 제대로 된 초계함이 없었어. 한국이 준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었어. 정치권은 거기서 논란이 있었지. 일부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어. 한국이 뭔가를 노리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 받기로 했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배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 우리 해군이 직접 운용해봤지. 한국 기술진이 와서 훈련도 시켜줬어. 정비 방법, 운용 노하우,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줬지. 품질은 어땠어? 솔직히 놀랐어. 퇴역함이라고 해서 낡은 고철 덩어리일 줄 알았거든. 근데 상태가 좋았어. 한국이 양도 전에 정비를 해서 보낸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3배나 다름없었지.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퇴역함을 넘긴 게 아니었죠. 정비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받는 쪽이 바로 쓸 수 있도록요. 이건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서비스였습니다. 로베르토, 그 이후에 한국과 추가 거래가 있었어? 있었지. 그게 핵심이야. 로베르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을 받고 나서 우리 해군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산 장비가 이 정도 품질이라면 신형 함정도 한국에서 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퍼졌지. 실제로 계약이 성사됐어? 응! 몇 년 후에 한국에서 호위함을 발주했어. 호세 리잘급이라고 불러.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한국에서 건조해서 받았지.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호세 리잘급 호위함 계약 규모는 약 4억 달러. 한화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잠깐, 그러면 한국은 퇴역 초계함 한 척을 공짜로 주고 5단억 원짜리 계약을 따낸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지. 물론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야. 우리가 호위함을 발주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한국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게 결정적이었지. 포항급 초계함을 운용해보면서 한국산 장비를 믿게 됐거든.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명확한 패턴이었죠. 퇴역 함정 무상 양도, 운용 경험 축적, 신뢰 형성, 신규 발주. 한국은 이 공식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필리핀 건 확인했어. 한국이 퇴역 초계함을 주고 나중에 5천억 원짜리 호위함 계약을 따냈어. 진짜? 그럼 투자 대비 수익이 엄청나네. 그렇지. 퇴역함 한 척의 가치가 얼마겠어. 해체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짐이야.
근데 그걸 외교 도구로 바꾼 거지? 저는 다음 목표로 넘어갔습니다. 페루였죠. 페루 쪽 연락은 좀 더 어려웠습니다. 직접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클라우스가 리마에 있는 독일 무관 출신과 연결해줬습니다. 한스라는 사람이었죠. 한스, 한국이 페루의 함정을 양도한 건 알아? 알지. 몇 년 전 일이잖아. 한국이 퇴역 초기함을 페루에 넘겼어.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 한스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페루 해군은 오랫동안 장비 부족에 시달렸어. 예산이 없었거든. 한국이 퇴역함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 페루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반응이 어땠어? 처음엔 의심했지. 왜 공짜로 주냐고. 하지만 한국 측이 설명을 잘 했어. 우리는 남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 페루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식으로 솔직했네. 그게 오히려 신뢰를 줬어. 속셈을 숨기지 않았으니까. 페루 측도 이해했지. 한국이 시장을 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도 우리한테 손해볼 건 없으니까 받자.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 페루 해군이 한국산 장비에 익숙해졌지. 정비 인력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부품도 한국에서 들여왔어. 자연스럽게 의존 관계가 생긴 거야. 추가 계약은? 직접적인 대형 계약은 아직 없어. 하지만 협의는 계속되고 있지. 페루가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면 한국이 유력한 후보가 될 거야. 이미 한국산 장비를 쓰고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리핀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었지만 핵심은 같았죠. 관계를 먼저 만들고 신뢰를 쌓고 기회를 기다린다. 한국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포지셔닝을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롬비아를 조사했습니다. 콜롬비아 건은 마이크가 도와줬습니다. 미국 쪽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었죠. 리처드, 콜롬비아 건 찾아봤어. 뭘 알아냈어? 한국이 콜롬비아의 퇴역 초계함을 양도한 게 맞아.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있어. 뭔데? 콜롬비아는 원래 미국산 장비를 주로 썼어. 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으니까. 근데 한국이 퇴역함을 주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 어떻게?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산 장비를 직접 운용해보니까 품질이 미국산 못지않더라고. 가격은 더 저렴하고. 그래서 한국을 대안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저는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국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 거네? 침투라고 하기엔 아직 초기 단계야. 하지만 씨앗을 뿌린 건 맞아. 콜롬비아가 한국산 장비에 익숙해지면 다음 발주 때 한국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저는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세 개 국가의 사례를 모아놓으니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죠. 첫째, 한국은 퇴역 함정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받는 쪽은 부담이 없다. 둘째, 양도 후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받는 쪽이 한국산 장비에 익숙해지게 만든다. 셋째, 자연스럽게 부품 공급과 정비 의존 관계가 형성된다. 넷째, 신뢰가 쌓이면 신규 발주로 이어진다. 혹은 최소한 유력한 후보가 된다. 저는 마크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필리핀, 페루, 콜롬비아. 전부 같은 패턴이야. 마크는 화면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계적이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마야, 한국은 의도적으로 이 전략을 쓰고 있어. 퇴역 함정을 시장 개척의 도구로 활용하는 거지. 그럼 폴란드 건도 같은 맥락이네? 그렇지. 하지만 폴란드 건은 스케일이 달라. 이전 사례들은 초계함 수준이었어. 장보고함은 잠수함이야. 그것도 한국 해군의 1번함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 뭔데? 이전 사례들은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제공한 거야. 폴란드 건은 달라. 계약이 깨진 상황에서 약속을 유지하려는 거지. 선례가 없어.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걸까? 계약도 없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직 풀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산 포럼이었죠.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복도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분석가 탄 웨이밍이었죠. 아시아 방산 시장의 전문가입니다. 웨이밍, 한국 방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웨이밍은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흥미롭게 보고 있지. 한국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폴란드 건 알아? 물론이지. 업계에서 다들 주목하고 있잖아. 오르카 탈락했는데
무상 양도를 유지하려 한다면서. 어떻게 생각해? 웨이밍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한국이 호구라는 거. 계약도 없는데 왜 주냐? 다른 하나는 한국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한다는 거. 저는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규칙을 바꾼다? 지금까지 방산시장의 규칙은 간단했어. 돈을 내면 무기를 준다. 계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상식이었지. 마야. 근데 한국이 그 규칙을 깨려고 해. 계약이 없어도 관계는 유지한다. 우리를 믿으면 우리도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통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지금 전 세계 구매자들이 한국을 보고 있거든. 한국이 진짜로 약속을 지키면 그건 엄청난 경쟁력이 돼. 왜? 왜냐면 이 시장에서 신뢰는 희귀하니까. 대부분의 공급자는 계약만 신경 써. 돈 받으면 끝이야. 사후 관리? 관계 유지? 그런 거 안 해. 근데 한국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면 구매자들이 한국을 선호하게 되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웨이밍의 분석은 날카로웠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상품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읽었죠. 필리핀, 페루, 콜롬비아. 세 개 국가에서 한국은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퇴역 함정을 양도하고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았죠. 그리고 그 신뢰는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필리핀에서는요. 폴란드 건은 그 전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이 달랐죠. 장보고함은 초계함이 아니라 잠수함입니다. 상징적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계약이 깨진 상황에서 양도를 유지한다는 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퇴역 함정 양도 전략은 검증됐다. 필리핀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폴란드 건이 성사되면 이 전략은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마크가 전화했습니다. 리처드, 보고서 다 썼어? 거의 다 됐어. 결론이 뭐야? 한국은 퍼주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이지. 그럼 폴란드 건도 같은 거네? 하지만 폴란드 건은 더 큰 의미가 있어. 계약이 깨진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이건 전례가 없어?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한국이 진짜 그렇게 할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죠.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한국은 진심인 것 같아. 진심이라. 한국은 장보고함을 그냥 퇴역시킬 수 있었어. 조용히 해체하면 되는 거였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 폴란드에 주겠다고 했고 계약이 깨진 후에도 철회하지 않았어. 이건 계산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정말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지도 몰라. 이익보다 신의를. 마크는 웃었습니다. 리처드, 너 감상적이 됐네? 그런가? 28년간 국가는 이익을 택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은 신의를 얘기하고 있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마크의 말이 맞았죠.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세계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이익 때문인가? 전략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로 약속을 지키려는 신념 때문인가?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점점 제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서울발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 장보고함 폴란드 양도 추진 확정.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확정. 그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검토 중이라던 한국 정부가 드디어 결론을 낸 겁니다. 며칠간 애매한 신호만 보내더니 결국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르카 프로젝트 결과와 관계없이 장보고함 양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폴란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양도 시기와 절차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요? 저는 한동안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진짜로 한 거였죠. 한국은 계약이 깨진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여론이 폭발했는데도 호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뉴스 봤어? 방금 봤어. 한국이 진짜 하네. 그러게. 솔직히 반은 의심했거든. 막판에 철회할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 여론이 저렇게 안 좋았잖아. 정치적으로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진짜 밀어붙였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내 28년 경력에서 이런 건 처음 봐. 무슨 뜻이야? 계약 없이 약속을 지킨 국가. 그런 사례가 없어. 적어도 방산시장에서는 국가는 이익을 택한다고 했잖아. 그게 내 기본 전제였어. 그런데 한국은 그 전제를 정면으로 깨버렸어. 전화를 끊고 저는 업계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난리가 나고 있었죠. 이메일이 쏟아지고 메시지가 폭주했습니다. 장 피에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처드, 한국 뉴스 봤어?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놀랐어. 프랑스 쪽에서 난리야. 다들 한국이 미쳤다고 해. 어떤 반응이야? 두 가지로 나뉘어. 한쪽은 한국이 호구라고 해. 계약도 없는데 왜 주냐고. 8조 원을 잃고도 웃으면서 선물을 준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다른 쪽은 한국이 대단하다고 해. 저런 결정을 내릴 배짱이 있다고. 눈앞의 손실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택한 거라고.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한국의 결정은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호구냐 전략가냐. 그 판단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터였습니다. 클라우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독일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어떤데? 한국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 만약 한국이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가면 유럽 방산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거든. 그렇게까지? 응. 생각해봐. 구매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사겠어? 계약만 신경 쓰는 업체? 아니면 계약이 깨져도 약속을 지키는 업체? 답은 뻔하잖아.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클라우스의 지적은 날카로웠죠. 한국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경쟁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었죠. 클라우스, 독일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해?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대응 방법이 없어. 우리는 저렇게 못하거든. 규정과 절차에 묶여 있어서 계약이 깨지면 끝이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불가능해. 한국은 가능하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한국은 결정이 빠르고 유연해. 그게 강점이야. 우리가 회의하고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거든. 오후에 야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폴란드 쪽 반응은 어때? 솔직히 당황하고 있어. 왜? 우리가 오르카에서 한국을 떨어뜨렸잖아. 8조 원짜리 계약을 스웨덴한테 줬어. 그런데 한국이 화내지 않고 오히려 선물을 주겠다고 해. 이게 말이 돼? 폴란드 정부는 뭐라고 해?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지. 한국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양국 간 우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외교적 수사야. 내부적으로는 야체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잡해. 일부에서는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어.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한국이 뭔가를 노리고 있을 거라고. 나중에 더 큰 걸 요구할 거라고. 다른 쪽은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고 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라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오르카는 졌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르카 탈락 직후만 해도 한국은 그냥 실패한 경쟁자였죠. 이제는 다릅니다. 특별한 결정을 내린 나라가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업계 동료들과 다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자가 더 많았죠.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방산업계의 주요 분석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때문에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해? 장피에르가 말했죠.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비즈니스 관점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결정이야. 손익계산서로 따지면 완전히 적자거든. 스페인의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다르게 봐.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외교야. 외교?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파는 거야. 장보고함은 상품이 아니라 메시지지. 우리는 이런 나라다. 계약보다 신뢰를 중시한다. 그런 메시지.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카를로스 말이 맞아. 한국은 지금 브랜딩을 하고 있어. 우리는 다른 공급자와 다르다. 계약보다 관계를 중시한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야. 광고비로 따지면 수천억 원어치 효과를 얻고 있는 거지.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을 거야.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 무슨 뜻이야, 리처드? 지금 이 자리를 봐. 유럽 방산업계의 주요 분석가들이 한국 때문에 모였잖아. 긴급 회의까지 소집됐어. 한국이 뭘 하는지 다들 주목하고 있어. 이게 바로 효과야. 한국은 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의 화제가 됐어.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맞았거든요. 한국은 이미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오르카 탈락으로 끝날 뻔한 이야기가 무상 양도 결정으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그래, 주목받고 있어. 하지만 주목받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한국을 호구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 만만하게 보는 거지. 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바뀔 거야. 왜? 왜냐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한국이 장보고함을 양도하고 폴란드와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다른 기회를 잡으면 그때 사람들은 한국이 호구가 아니라 전략가였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었습니다. 호구냐 전략가냐. 그 판단은 아직 유보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죠. 마이크가 알려줬습니다. 리처드, 캐나다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 뭔데? 캐나다 해군이 잠수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 빅토리아급이 너무 낡아서 고장이 나서 항구에 묶여있는 시간이 운용 시간보다 길다고 하더라. 알라. 그래서 캐나다 국방부에서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얘기가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퇴역 함정 양도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라. 한국이 폴란드에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할 수 있냐는 거지.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캐나다라니, 이건 예상 못한 전개였죠. 캐나다는 잠수함 전력이 취약한 나라입니다. 1990년대에 영국에서 중고 잠수함을 사왔는데 문제가 많았죠. 고장이 잦고 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었습니다. 한 척은 화재까지 났었죠. 캐나다 해군은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해왔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한국의 이번 결정 때문일 겁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장보고함을 양도하겠다고 하니까 캐나다도 비슷한 걸 기대하는 거죠. 우리도 한국과 관계를 맺으면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겠죠? 저는 야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캐나다 얘기 들었어? 응, 나도 들었어. 캐나다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어떻게 생각해? 한국의 전략이 먹히기 시작한 거지. 장보고함 양도 발표가 나오자마자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도미노처럼. 폴란드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 야체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해하고 있어. 왜? 한국이 우리한테만 특별한 줄 알았거든? 근데 캐나다도 접촉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 거잖아. 한국이 여기저기 다 이러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와.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체크,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야. 무슨 뜻이야? 한국은 폴란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전 세계를 보고 있어. 장보고함 양도는 폴란드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해. 어떤 신호? 한국과 관계를 맺으면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계약이 깨져도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그런 신호. 폴란드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야. 한국은 이걸 반복할 거야. 야체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무섭네. 무섭다기보다는 영리한 거지. 한 번의 결정으로 여러 개의 문을 여는 거야. 폴란드 문, 캐나다 문, 동남아시아 문. 전부 동시에.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섹션을 추가해야 했죠. 한국 결정의 파급 효과. 첫째, 폴란드와의 관계 강화. 오르카 탈락에도 불구하고 신뢰 유지. 둘째,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브랜딩.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 구축. 셋째, 제3국으로의 확산.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의 관심 유발. 저는 그렇게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장보고함 한 척으로 여러 개의 성과를 노리고 있었죠.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죠. 싱가포르의 웨이밍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재밌는 얘기 들었어. 뭔데?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대. 잠수함? 응. 둘 다 잠수함 전력 강화를 고민하고 있거든.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지면서 수중 전력이 중요해졌어. 한국이 폴란드에 장보고함을 양도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도 비슷한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접촉이 있었어? 아직은 탐색 단계야. 공식적인 건 아니고. 하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한국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거든. 유럽이나 러시아 쪽을 더 많이 봤지. 독일이나 프랑스 잠수함이 주류였어. 지금은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 기술도 좋고 가격도 경쟁력 있고 게다가 이렇게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사후 관리도 잘 해줄 것 같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죠. 폴란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캐나다로 동남아시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저는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 무슨 일이야?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부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진짜? 장보고함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한국의 결정이 촉매 역할을 한 거지. 한국이 이런 나라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다들 한국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야. 한국 방산의 문이 열린 거지.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리처드,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그냥 특이한 결정이라고 봤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전략이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 한국이 노린 거야? 모르겠어. 노렸을 수도 있고 예상 못한 보너스일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엄청난 걸 얻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마크, 나는 28년간 이 바닥에서 일했어. 수십 개 국가의 방산 거래를 봤지. 그런데 이런 건 처음이야. 어떤 게? 한 번의 결정으로 이렇게 많은 문을 여는 거. 한국은 장보고함 한 척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폴란드, 캐나다, 동남아시아,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한국을 보고 있지. 퇴역함 한 척의 가치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좋은 거야? 글쎄, 주목받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한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 한국이 신뢰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거야. 그건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무기거든. 저는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기존에는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새 제목은 이랬습니다. 게임 체인저 한국의 신뢰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흥분되어 있었죠. 2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흥미로운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약이 깨진 상황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바보 같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그 바보 같은 결정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구름에 가려서 별이 안 보이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보고 있었죠. 장보고함은 퇴역하는 낡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죠. 캐나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바다 위에 있었죠. 장보고함이 천천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방향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한국의 발표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후속 동향을 추적하고 있었죠. 발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양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거였죠. 제가 속한 자문회사에 여러 국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 건 때문에 바빠지겠는데? 그러게. 갑자기 다들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어디서 연락이 와? 여기저기야. 캐나다는 이미 얘기했고 노르웨이에서도 왔어.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남미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 마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전부 잠수함 때문에? 잠수함만은 아니야. 한국 방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거래하면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보고함 한 척이 이 모든 걸 촉발한 거야. 한국은 퇴역함 하나로 전 세계에 관심을 샀어. 며칠 후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 자문관과 통화했습니다. 에릭이라는 사람이었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에릭,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응, 우리도 잠수함 현대화를 고민하고 있거든. 한국이 폴란드에 한 걸 보고 흥미가 생겼어. 어떤 점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한국 잠수함이 유럽 제품 못지않다는 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 우리는 나토 동맹국이잖아. 유럽 제품을 쓰는 게 정치적으로 편해. 그런데 한국이 폴란드 건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더라.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야. 계약이 깨져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고. 그런 파트너라면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어?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알고 싶어? 한국의 사후 관리 체계. 무기를 사고 나서 정비나 부품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지. 폴란드 건처럼 말이야. 저는 통화를 마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에 관심을 갖다니. 이건 예상 못한 전개였죠.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쪽 무기를 선호했거든요. 그런 나라가 한국을 고려한다는 건 한국의 이미지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방산 분석가 제임스였죠. 리처드, 한국 잠수함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말해봐. 호주는 지금 잠수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 프랑스랑 계약이 엎어지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오커스 협정을 맺었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알아. 2040년대나 돼야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면서? 마야. 그 사이에 뭘로 버티냐가 문제야. 콜린스급이 너무 낡았거든. 한국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다리? 핵추진 잠수함이 오기 전까지 한국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거야. 한국 기술이면 우리 요구 사항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저는 놀랐습니다. 호주가 한국 잠수함을 고려한다니. 호주는 방산에서 미국, 영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나라였죠. 한국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진지하게 고려하는 거야? 아직 초기 단계야.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한 걸 보고 관심이 생겼어. 한국이 저렇게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라면 우리한테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어? 저는 통화를 끊고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 목록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죠. 폴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호주, 그리고 계속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야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야체크, 폴란드 쪽 분위기 어때? 복잡해. 한국이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됐잖아. 우리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다들 한국한테 줄 서고 있어. 질투하는 거야? 야체크는 웃었습니다. 질투라기보다는 당황하는 거지. 우리가 오르카에서 한국을 떨어뜨렸잖아. 그런데 한국이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어. 아이러니하지?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거야? 글쎄, 일단은 좋은 거지. 한국이 우리한테 장보고함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러면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는 아닌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체크의 말에 일리가 있었죠. 폴란드는 한국의 첫 번째 파트너라는 특별한 위치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저기 손을 내밀면 그 특별함이 희석되는 거죠. 야체크,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어. 어떻게? 폴란드가 첫 번째 사례잖아. 한국이 계약 없이 약속을 지킨 첫 번째 나라. 그건 역사에 남는 거야?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과 관계를 맺어도 폴란드가 첫 번째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야체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우리가 선례를 만든 거니까. 마야. 폴란드는 한국의 신뢰를 처음 받은 나라야. 그건 특별한 위치지.
앞으로 한국이 뭘 하든 폴란드는 그 시작점으로 기록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한국의 결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제 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행사였죠.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를 걷다가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온 분석가 다나카였죠. 도쿄의 방산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나카, 오랜만이네? 리처드, 반갑네. 한국 건 때문에 바쁘지? 어떻게 알았어? 다나카는 웃었습니다. 다들 알아. 지금 업계에서 제일 핫한 주제잖아. 한국이 폴란드에 뭘 했는지.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 다나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솔직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한국이 갑자기 치고 나가고 있잖아. 예전에는 일본이 아시아 방산의 선두주자였어.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폴란드 건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일본도 따라 할 수 있잖아. 퇴역 함정 양도 같은 거. 다나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아. 일본은 무기 수출에 제약이 많거든. 정치적으로도 민감하고. 한국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 저는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강점이 유연성이라는 거네? 마야. 한국은 결정이 빨라. 그리고 일단 결정하면 밀어붙여. 일본은 그렇게 못해. 합의하고 조율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지.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노르웨이, 호주, 일본. 전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관점에서.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한국의 결정이 업계의 기준을 흔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오늘 컨퍼런스에서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어. 뭔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전부 한국을 보고 있어. 좋은 거 아니야? 한국 입장에서는 좋지. 하지만 기존 강자들 입장에서는 위협이야. 독일, 프랑스, 일본. 이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나는 28년간 이 바닥을 봐왔어. 방산 시장의 판도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건 처음 봐. 한국 때문에? 응? 한국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어. 예전에는 가격과 기술이 전부였어. 누가 더 싸게, 누가 더 좋은 무기를 주느냐. 그게 경쟁이었지. 지금은 신뢰가 추가됐어. 한국은 신뢰를 무기로 들고 나왔어. 계약이 깨져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런 이미지를 만든 거야. 다른 나라들은 이걸 따라하기 힘들어.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리처드, 너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28년간 저는 국가를 냉정하게 평가해왔죠. 감정 없이, 숫자와 기록으로. 그런데 한국은 제 평가 기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랍다고 평가해. 왜? 한국은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국가는 이익을 택한다고 믿었거든. 그게 내 기본 전제였어. 28년간 그 전제가 틀린 적이 없었지.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 이익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단기적 이익은 택하지 않았어. 8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는데 퇴역함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잖아. 손익계산서로 따지면 바보짓이야.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천재짓이야. 한국은 지금 전 세계의 신뢰를 사고 있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 광고비를 수조 원 써도 이런 효과는 못 내.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은 계산한 걸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장보고함 양도가 치밀한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결과적으로 한국은 엄청난 걸 얻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고 한국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업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신뢰의 경제학 한국 방산의 새로운 경쟁력. 보고서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항상 중요했다. 하지만 신뢰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한 국가는 드물었다. 한국은 그 드문 사례가 되고 있다. 장보고함 양도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다. 이것은 방산 시장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야체크에게 연락했습니다.
야체크,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폴란드는 앞으로 한국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야? 야체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솔직히 우리도 고민 중이야. 오르카에서 한국을 떨어뜨렸잖아.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떤 옵션이 있어? 몇 가지 있지. 하나는 그냥 장보고함만 받고 끝내는 거. 고맙습니다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거야. 다른 건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하는 거. 장보고함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방산 기술 협력이나 공동 개발 같은 거.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어? 야체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어.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양심이 없는 거잖아. 뭔가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였습니다. 한국이 노린 게 바로 이거였죠. 야체크,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야. 뭐가? 한국은 폴란드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거야. 우리가 먼저 선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 심리적 압박을 만든 거지. 그럼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조종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역학이지.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 폴란드는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결국 잡게 될 거야. 안 잡으면은 폴란드가 나쁜 나라가 되니까. 야체크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영리하네.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은 거잖아. 궁지라기보다는 기회지. 폴란드도 이득을 볼 수 있어. 한국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앞으로 좋은 조건의 무기를 살 수 있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런던의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죠.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기회를 얻으려 했습니다. 장보고함은 그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신뢰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게임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위스키 한 잔을 홀짝이며 생각했죠. 28년간 저는 국가를 냉정하게 평가해왔습니다. 감정 없이, 이익과 손실로. 그런데 한국은 제 계산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죠. 그들은 손실처럼 보이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한국은 이 게임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저는 잔을 비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장보고함도 같은 달을 보고 있겠죠. 아직 한국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곧 바다를 건너 폴란드로 갈 겁니다. 30년간 한국 바다를 지킨 배가 이제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유럽으로 향할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장보고함이 천천히 항구를 떠나는 모습, 한국 해군이 경례하는 모습,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 그건 단순한 퇴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장보고함은 한국의 메시지를 싣고 유럽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그 메시지를 저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장보고함 갑판 위에 서 있었죠.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에서 나오는 질문이 뻔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성능이 어떠냐? 납기를 맞출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이었죠. 숫자와 스펙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제방산 박람회에서였죠. 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방부 관계자가 유럽 방산업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유럽 업체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건 계약이 성사되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계약이 안 됐을 때를 묻는 겁니다. 한국처럼 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이 한국을 기준으로 다른 공급자를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시장이 변하고 있어. 어떻게? 질문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가격이랑 성능만 물었거든. 지금은 관계를 물어. 계약이 깨져도 어떻게 할 거냐고. 한국 때문에? 응.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든 거야. 구매자들이 이제 그 기준으로 모든 공급자를 평가해.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입장에 따라 다르지. 한국한테는 좋은 거야. 자기들이 만든 기준이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지. 근데 다른 공급자들한테는 나쁜 거야.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니까. 며칠 후 저는 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클라우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재밌는 얘기 들었어. 뭔데? 독일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 한국처럼 퇴역 함정 양도를 검토하고 있대. 독일이? 진짜? 한국이 폴란드에 한 거 보고 자극받은 거지.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은 규정과 절차에 엄격한 나라였죠. 무기 수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려 한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야? 아직 초기 단계야. 퇴역 예정인 프리기탐을 동맹국에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 한국처럼 관계 구축 도구로 쓰려는 거지. 성사될 것 같아? 클라우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독일은 의사 결정이 느려 연방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론도 신경 써야 해. 한국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한국을 따라잡기 힘들겠네. 그렇지. 한국의 강점은 속도야. 결정하면 바로 실행하거든. 우리는 그게 안 돼.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죠. 일본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 거였습니다. 퇴역 함정을 외교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 그걸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며칠 후 저는 업계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전략이었죠. 청중은 유럽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분석가가 손을 들었죠. 하트먼 씨, 한국의 전략을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형식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퇴역 함정을 양도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본질은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본질이라면 한국이 한 건 단순히 배를 준 게 아닙니다. 계약이 깨진 상황에서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수한 거예요. 한국 내부에서 호구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론이 폭발했죠. 그런데도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국 여론이 반대하는데도 외국의 무기를 공짜로 주겠다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정치적 자살 행위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결단력입니다. 옳다고 믿으면 밀어붙이는 힘이죠.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복사할 수 없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추가 질문을 했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중에 독일 국방부 자문관이 있었습니다. 하인리히라는 사람이었죠. 하트먼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독일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요, 어렵다고 봅니다. 왜요? 독일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해요. 결정이 느리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죠. 한국은 달라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여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좁힐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거예요. 하인리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기는 거군요. 이긴다기보다는 새로운 판을 짠 거죠. 한국이 규칙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 규칙에서 경쟁해야 해요. 규칙을 만든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죠. 한국은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따라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았죠. 며칠 후 야체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재밌는 소식이 있어. 뭔데? 폴란드 국방부에서 한국의 추가 협력을 제안하려고 해. 무슨 협력? 방산기술 공동 개발이야.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무기를 개발하는 거지. 장보고함 양도를 계기로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려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전개였죠. 폴란드가 먼저 제안하는 거야? 응. 한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냥 받기만 하면 양심이 없는 거잖아.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하지만 드론이나 미사일 쪽을 검토 중이래. 한국 기술이 좋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정확히 먹히고 있었죠. 장보고함 양도가 폴란드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폴란드가 한국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려 해. 진짜? 그거 큰 건데. 응. 한국의 전략이 먹힌 거야. 장보고함 하나로 공동 개발까지 이끌어낸 거지. 투자 대비 수익이 엄청나네. 그렇지. 퇴역함 한 척의 가치가 얼마겠어. 근데 그걸로 수조 원짜리 협력 관계를 만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크, 나는 28년간 이 바닥에서 일했어. 이런 수익률은 처음 봐. 한국은 천재야. 천재라. 아니면 우리가 바보였던 거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아무도 안 썼을까? 퇴역함 주고 관계 만들기. 너무 간단하잖아. 마크는 웃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거지. 아까 네가 말했잖아. 본질은 따라하기 어렵다고. 마야. 형식은 쉬워.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밀어붙이는 건 어려워. 한국은 그걸 해낸 거야. 며칠 후 저는 국제방산학회에서 특별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신뢰 기반 방산 외교 한국 모델의 분석이었죠. 참석자들은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실무자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서도 높아지고 있었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 기반 방산 외교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한국의 사례들이 떴습니다. 필리핀,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폴란드.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퇴역 함정을 여러 국가에 양도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상 또는 저가였죠.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필리핀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퇴역 초계함을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몇 년 후 필리핀은 한국에서 5천억 원 규모의 호위함을 발주했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몇 %일까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중히 술렁였습니다. 폴란드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한국은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탈락했습니다. 8조 원짜리 계약을 잃은 거죠.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상 양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폴란드는 한국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내부의 호구 논란에 관한 기사들이 떴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공짜로 주냐? 호구짓이다. 그런 비판이 쏟아졌죠.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결단력입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비난을 감수하는 용기죠.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죠. 한 미국 학자가 물었습니다. 하트먼 씨, 한국 모델이 보편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편화되기 어렵습니다. 형식은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문화적인 거예요.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거죠. 빠른 결정, 강한 실행력, 장기적 사고. 이런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이 계속 유리하다는 건가요? 당분간은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겠죠. 다른 나라들도 배울 겁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한국은 더 앞서 나갈 거고요. 학회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바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장피에르, 클라우스, 마이크가 함께했죠. 장피에르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오늘 발표 잘 들었어. 한국에 대한 내 평가가 많이 바뀌었네. 그래? 응. 처음에는 한국이 호구라고 했잖아. 지금은 천재라고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마야, 내가 틀렸어. 처음에는 한국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됐거든. 계약 없이 왜 주냐고. 바보 아니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 뭐가? 한국은 바보가 아니라 성우자였어. 새로운 방식을 먼저 시도한 거야.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성공했지. 클라우스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건배하자. 우리한테 새로운 걸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죠. 경쟁자에게 건배하는 거니까요.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속 성장할 거야. 폴란드 거는 시작일 뿐이야. 한국은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거야.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만들겠지. 그럼 우리는 날아가야지. 아니면 뒤처지는 거고. 선택은 우리 몫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방산시장의 규칙이 바뀌었어. 예전처럼 가격과 기술만으로는 안 돼. 신뢰도 팔아야 해.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방산시장.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방산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이제 구매자들은 묻는다. 계약이 깨져도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가만이 앞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답을 갖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죠.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방산시장의 역사를.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목격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함은 아직 한국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곧 바다를 건너겠죠. 폴란드로 향하는 그 항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닐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장보고함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을, 한국의 메시지가 유럽에 닿는 순간을, 그건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도시였죠. 한국국방연구원의 초청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국제방산협력의 미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반년간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많이 분석하고 글을 썼는데 정작 이 나라에 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화면 속 숫자와 기사로만 봤던 나라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죠. 거리는 깔끔했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보내기로 결정한 나라구나. 계약이 깨져도 약속을 지킨 나라구나. 세미나는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죠. 발표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었죠. 질문도 날카로웠고 토론도 활발했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저녁,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죠. 하트먼 박사님, 내일 시간이 되시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장보고함입니다. 출항 전 마지막으로 일반에 공개하거든요. 보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장보고함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반년간 분석하고 글을 썼던 그 배를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물론이죠.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해로 향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주요 기지가 있는 곳이었죠. 차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 작은 마을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진해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부두에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거든요. 장보고함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배가 눈앞에 있었죠.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1200톤급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좀 의외였습니다. 최신 잠수함들에 비하면 아담한 크기였죠.
하지만 작다고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30년간 바다를 누빈 바에 한국 잠수함 역사의 시작점, 그 존재감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해군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장보고함은 1993년에 취역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이죠. 독일 209급 기술을 도입해서 건조했습니다. 30년이 넘었군요. 네, 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훈련도 하고 작전도 했고 한국 잠수함 전력의 기반을 닦은 배입니다. 저는 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배가 곧 폴란드로 가는 거죠? 네, 몇 주 후에 출항합니다. 마지막 정비를 마치고 나면요. 퇴역식은 언제입니까? 출항 직전에 할 예정입니다. 조촐하게요. 하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겁니다. 저는 부두를 따라 걸으며 배를 살펴봤습니다. 선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죠. 여기저기 보수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퇴역을 앞둔 배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요. 상태가 좋네요. 30년 된 배치고는. 한국 해군은 장비 관리에 철저합니다. 퇴역하는 순간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죠. 폴란드에 가서도 바로 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전략 중 하나였죠. 퇴역함이라고 해서 고철 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비된 배를 주는 것. 받는 쪽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해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갑판에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올라가도 됩니까? 네,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사님이 한국 방산에 대해 좋은 분석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8년간 방산을 분석해왔지만 실제로 잠수함 갑판에 올라가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죠. 감사합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갑판에 올라서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발밑에서 배의 무게가 느껴졌죠. 30년간 이 배가 겪었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고 깊은 수심으로 잠수하고 다시 떠오르고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철판 위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함교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저기 서서 명령을 내렸겠죠.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이 배에서 복무했을 겁니다. 그들의 땀과 헌신이 이 배를 움직였겠죠. 해군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감동적입니다. 이 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역사입니다. 한국 해군의 역사가 이 배에 담겨 있어요. 그걸 폴란드에 보낸다는 건 단순한 양도가 아니네요. 해군 관계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이 이해해 주셔서 기쁩니다. 저희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장보고함은 한국 해군의 자부심이거든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이 배가 퇴역해서 해체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장보고함의 이름이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았죠. 배는 퇴역하지만 이름은 퇴역하지 않는 겁니다. 장보고라는 이름은 폴란드에서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그건 한국의 이름이 유럽에서 계속 불린다는 뜻이었죠. 갑판에서 내려온 후 저는 해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장보고라는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배가 폴란드로 가면 한국에서 장보고라는 이름은 사라지는 건가요? 해군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보고라는 이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차세대 잠수함에도 장보고라는 이름이 붙을 겁니다.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세대가 바뀌어도 이름은 유지됩니다. 그럼 이 배는 폴란드에서 새 이름을 받겠죠. 하지만 출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장보고함이었다는 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한 국가는 상징을 재활용한다. 제가 보고서에 썼던 문장이 떠올랐죠. 한국은 정확히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었죠. 진해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장보고함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 배가 조용히 정박해 있었죠. 곧 긴 항해를 떠날 바에 한국에서 유럽으로 바다를 건너갈 바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배가 운반하는 건 철과 기계가 아니었죠.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우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 그 메시지가 이 작은 잠수함에 실려 유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년간 한국을 분석해왔죠. 수많은 보고서를 쓰고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보고함을 직접 보고 나서야 진짜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파는 나라였죠. 장보고함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나 오늘 장보고함 봤어. 진짜? 어땠어? 감동적이었어.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 사진으로 볼 때랑. 뭐가 달랐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게가 느껴졌어. 역사의 무게. 30년간 바다를 지킨 배의 무게. 그걸 다른 나라에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알겠더라.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야. 대단하다기보다는 진심이라는 거야. 한국은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계산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진심이 있어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마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리처드, 너 변했네. 그래? 응. 처음에는 한국을 냉정하게 분석했잖아. 호구냐 전략가냐. 그런 식으로? 지금은 달라. 저는 웃었습니다. 마야, 변했어. 직접 와서 보니까 다르더라. 숫자와 기록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장보고함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뭘?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단순한 계산이 아니야. 자부심이야. 한국은 자기들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세계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죠. 수많은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장보고라는 이름, 한국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28년간 국가를 평가해왔다. 대부분의 국가는 계약이 끝나면 관계도 끝냈다. 그게 합리적이었고 안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퇴역한 배를 관계로 바꿨다.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처음에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저렇게 하는지. 바보인가 천재인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한국은 바보도 천재도 아니다. 그들은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계약보다 관계를, 숫자보다 신뢰를. 저는 결론을 썼습니다. 장보고함은 곧 폴란드로 떠난다. 30년간 한국 바다를 지킨 배가 유럽으로 간다. 그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메시지의 전달이다.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행동이 먼저이고 세계가 따라온다. 나는 28년간 많은 국가를 봤지만 이런 국가는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기록한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신뢰를 파는 나라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장보고함에 실려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를 분석하고 수많은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한국만큼 저를 변화시킨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국가는 이익을 택한다. 그게 제 기본 전제였죠. 그런데 한국은 그 전제를 깨뜨렸습니다. 이익보다 신뢰를 택했고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하며 생각했습니다. 장보고함이 폴란드에 도착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 한국과 유럽의 역사, 한국과 세계의 역사,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목격자였습니다. 작은 잠수함 한 척이 세계를 바꾸는 걸 지켜본 사람, 28년 경력의 방산 분석가가 자신의 전제를 수정하게 만든 나라를 본 사람,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좋은 날씨였습니다. 장보고함도 좋은 날씨에 출항하길 바랐습니다. 순항하길 바랐습니다. 폴란드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전하는 메시지가 온 세계에 퍼지길 바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한국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다. 그게 장보고함이 전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28년간 저는 국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이익을 택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국가는 다르다는 걸, 어떤 국가는 약속을 지킨다는 걸.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장보고함이 그 증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